안녕하세요. 떠든 사람입니다. 잘들 계셨나요? 이번 떠든 사람은 260화는 아니고요. 257화 세계의 주인편 그리고 259화 프랑켄슈타인 편에 들어온 메일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세계의 주인편을 들으시고 보내주신 메일이에요.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많이 울었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울어도 되는 걸까? 자격은 있는 걸까? 내가 모르는 사이 또 주인이에게 상처를 주는 건 아닐까 고민하게 됐습니다. 라는 내용의 메일과 저는 이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았는데 그 감동은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모르는 상태로 봤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요즘 이 영화 내용을 알고 봐야 한다, 모르고 봐야 한다로 논란이 있던데 떠든 사람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알고 봤으면 이렇게까지 감동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라는 두 가지 메일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 두 가지 내용으로 커뮤나 SNS에 사실 얘기가 많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글들을, 이런 저런 글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거는 세계의 주인 이 영화의 감독인 윤강 감독님도 마찬가지고 이 영화를 보는 우리 모두의 기본값은 수호라는 거예요. 주인이가 겪었던 일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그 사건의 안에서는 결코 그 사건을 볼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무슨 조사를 하고 학습을 하고 간접 경험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도 결국은 그 사건을 우리가 겪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건의 바깥에서 묻고 해석하고 이해하려 둘 수밖에 없습니다. 257화 때 이 영화는 사건 자체보다 그 이후의 이야기를 조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인 거예요. 사건을 바깥에서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 사건을 안에서 이야기해야 한다면 어떤 걸 보여줄 수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사건을 재현하는 중심의 영화나 드라마들이 그렇게 자극적인 것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 사건이 저질러졌을 때 피해자가 좀 더 가해자의 입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을 보여주면서 자극적인 것만을 노출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피해자가 그 상황에서 어떤 얼굴을 하고 있고 어떤 상황에 직면해서 어떤 사건을 겪었는지 사실 저는 그거보다는 그 이후의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세계의 주인 이 영화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왜냐면 그 이후의 이야기는 다르거든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의 주인을 보고 온 우리들과 섞여서 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주인 영화는 사건의 재현을 지운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설명을 최소화하는 대신에 왜 서명을 안 하는지, 왜 사과를 싫어하는지 같은 수호식의 언어를 빌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영화를 제대로 봤다면 우리는 그 질문들에 대해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죠. 요즘 계속 올라오는 글들이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들을 보면서 정말 다양한 생각들을 한다. 근데 저 모든 생각들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글들을 보게 돼요. 왜냐면 이 영화가 요구하는 부분이 저는 주인이가 수호한테 했던 그 이야기에 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알 수 없음을 인정해라. 너는 이 사건을 겪어본 적이 없으니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라. 그리고 피해자에게 설명의 의무를 요구하지 말아라. 그 결정적으로 이 영화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내 감동의 재료로 소비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명 운동 같은 그런 상징적인 행위로 자기 안심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런 걸 했다고 해서 내가 좀 더 뭐 달라지고 깬 사람 같다는 그런 느낌을 갖지 말아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런 영화를 한 편 보고 와서 주절주절 떠들고 있는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커뮤나 SNS에 주절주절 이야기를 올리는 그런 사람들. 내가 이 영화를 보고 이런 생각을 했어. 나 좀 달라진 것 같아. 나 좀 깬 사람이 된 것 같아. 그들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영화가 관객에게 바라는 건 자신의 주변에서 바꿀 수 있는 물리적 혹은 제도적 행동을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눈물이 나거나 분노가 쏟아지거나 여러 감정이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 감정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는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거예요. 왜 그녀는 설명하지 않는가? 라고 질문을 원래 했다면 왜 우리는 늘 그녀에게 설명을 요구하는가? 이렇게 질문이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됐어. 그리고 어떤 말을 막 내뱉었어. 그런 여러 가지의 자기 감정의 정화를 이 영화를 통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동이고 뭐고 내 감정을 어떻게든 바꿔보는 것에 이 영화를 소비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고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 생각이 이 영화가 뽑는 최고의 아웃풋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생각해야 될 거는 이게 감동적이다 아니다. 재미있다 아니다. 그런 걸 떠나서 내 책임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스스로 자각을 해보라는 그런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주인이와 유사한 일을 겪은 사람들도 이 영화를 많이 봤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의 감상도 굉장히 다르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주인이와 유사한 경험을 했다고 모두 주인이 같지는 않을 거거든요. 저는 영화 속의 주인이가 제법 운이 좋은 축에 속한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주인이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인이가 조금 더 그렇게 센 척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렇지 못한 이후의 삶을 사는 경우도 제법 있으니까요. 그리고 영화 속에서 주인이가 야, 나는 이렇고 저렇고 해. 이렇게 외치기도 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드러내고 말해. 이렇게 외치는데 주인이와 유사한 일을 겪은 사람들 중에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난 아닌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모두 다 다르니까. 정말 뭔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것을 겪더라도 받아들이고 풀어가는 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 달라요. 받아들이는 그 양도 다르고, 그거를 해소하는 방법, 그것도 다 다르고.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모두 다 같은 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세계의 주인이잖아요. 주인이의 세계의 이름은 주인이가 붙일 수 있는 거. 그리고 주인이가 아닌 땡땡이의 세계는 땡땡이가 붙일 수 있는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주인인 거야. 여기는 주인이 세계니까 주인이가 답인 거고, 주인처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면 그 사람의 세계에서는 그 사람이 답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계기로 이런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게 좋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되게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 입장에서. 그러니까 주인이의 입장도 있고, 주인이와 유사한 입장도 있고, 그리고 수호나 친구들, 선생님, 엄마, 아빠, 동생 같은 입장도 있고, 그 누구도 아닌 그저 관객의 입장에 누군가도 있을 거고,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세계의 주인 영화를 보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토시를 하나 둘 올리게 되면 그것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자각하게 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그 안에 통하는 맥락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자각하게 된다면 그래서 그 무언가를 바꿀 수 있게 된다면 물론 한 번에 다 바뀌진 않겠지만 그 시작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거 아닐까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건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내용을 모른 채로 봐야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얘기는 많이 봤어요. 뭐 내용을 모르고 봐야 한다. 스포를 읽지 말고 봐야 한다. 모르고 볼수록 좋다. 뭐 이런 글들을 많이 봤는데 그게 홍보사에서 시작한 멘트인지 아니면 시사회나 뭐 이렇게 먼저 본 사람들이 그냥 하기 시작한 멘트인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이 영화가 아무래도 거꾸로 거슬러 가야 근본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모르는 상태로 보는 게 그 임팩트는 있을 거예요. 네, 그 특징 때문에 이 영화는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소재와 내용이 다분히 많습니다. 주인이와 유사한 일을 겪었든 완전 다른 일을 겪었든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트리거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내용을 알고 보고 말지는 관객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감동이라는 말씀에서 조금 약간 사실은 거슬렸는데 이 영화 어디에서 감동을 느끼셨을지는 사실 저는 모르겠지만 감동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는 성찰을 요구하는 영화니까 감동이라는 말로 어떤 감정적인 부분을 묻기보다는 이 영화를 통해서 발견된 것들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생각해 보는 걸 권해드립니다. 영화라는 게 그냥 그 자리에서 소비하고 끝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걸 계기로 좀 더 다른 걸 추구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니까요. 저는 세계의 주인이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세계의 주인 질문에 대한 답은 된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프랑켄슈타인에 대해서 넘어가 볼게요. 네, 이 질문 읽으면서 웃었는데, 원래는 이 얘기를 259화에서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259화 자체가 너무 길어지기도 했고, 딱히 빅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라. 나는 우리 크리처 얘기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생략을 했던 건데, 질문이 들어온 김에 한번 여기서 추가로 떠들어 보도록 할게요. 떠드는 사람님은 미야고스가 1인 2역으로 나오는 걸 아셨나요? 왜 1인 2역을 했을까요? 이런 질문이 몇 번 들어왔어요. 맞아요. 미야고스는 빅터의 어머니와 그리고 동생이 약혼자인 엘리자베스 이렇게 1인 2역을 했습니다. 당연히 우연은 아니고요. 엘리자베스를 향한 빅터의 연정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그리고 보호받고 싶었던 욕망과 결핍 이런 것들을 섞어서 한 얼굴에 담고 싶었던 걸 거예요. 이 설정은 사실 원작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원작에 보면 빅터가 엘리자베스를 포옹하려고 하는데 엘리자베스가 죽은 어머니의 시체로 변하는 꿈을 빅터가 꾸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터에게 있어서 빅터의 어머니와 엘리자베스는 뗄 수 없는 사이예요. 얼굴이 닮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엘리자베스를 흠모하는 마음이 단순히 연정이 아니라 어머니의 부재로 인한 결핍임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되게 약간 미묘한 오이디푸스적 구조도 만들어냅니다. 근데 사실 프랑켄슈타인에서 한 배우가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된 건 이전 영화들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1935년 프랑켄슈타인 영화에서는 원작 작가인 메리 셸리와 여성 크리처를 같은 배우가 연기합니다. 왜냐면 이 영화는 액자식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프랑켄슈타인이 나오게 된 계기가 메리 셸리가 친구들과 모여 앉은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프랑켄슈타인 얘기가 시작을 됐다고 했잖아요. 이 영화의 시작이 메리 셸리가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데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되는 액자식 구성인 건데 그래서 한 여성 배우가 원작 작가인 메리 셸리와 여성 크리처를 함께 연기합니다. 이건 작가와 극 안의 인물을 같은 배우를 쓰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자와 피조물이 같은 얼굴이 된 거죠. 그리고 1994년작 프랑켄슈타인에서는 죽은 약혼녀의 머리를 통째로 다른 시체의 몸에 붙여서 부활을 시키는데요. 얼굴을 통으로 붙이기 때문에 어차피 같은 배우의 모습이지만 엘리자베스였을 때와
엘리자베스의 머리가 다른 사람과 합체됐을 때니까 엄연히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상징적인 1인 2역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무엇보다 어머니를 닮아서 사랑하게 된 그 얼굴을 다른 여자의 몸에 붙여서 부활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활을 시킨 그 순간에 사랑과 창조, 그리고 모성과 욕망이 하나로 겹쳐지면서 오이디푸스적 구조가 완성됩니다. 어머니의 생명을 되찾으려는 충동, 그리고 그 욕망이 자멸로 끝나는 점, 이것들이 전부 다 고전 비극의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1994년 프랑켄슈타인에서 보여준 이 장면이 이 전체 다른 프랑켄슈타인과 비교했을 때 가장 완벽한 오이디푸스적 형태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1935년에는 창조자와 피조물의 같은 얼굴이었고요. 1994년에는 사랑과 창조가 한 몸이었고 2025년에는 모성과 욕망이 한 얼굴이 된 거죠. 델토로는 이런 이중 구조를 늘 써오긴 했습니다. 물론 1인 2역까지는 아니더라도 파네미로에서는 순수한 폭력, 그리고 쉐이프 오브 워터에서는 인간과 괴물, 이번 프랑켄슈타인에서는 모성과 욕망, 이렇게 이중 구조를 어떻게든 표현을 했었었는데요. 결국 델토로에게 있어서 1인 2역은 두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인간이 품게 된 두 얼굴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창조, 결핍과 죄의식을 한 프레임 안에 담아낸 거죠. 결국 프랑켄슈타인 이 이야기는 단순히 괴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인간이 자기 안에 가진 두 감정, 그리고 두 생명, 두 얼굴을 붙잡고 고군분투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이 시대마다 새로운 얼굴로 태어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 거죠. 우리는 늘 누군가를 만들게 되는데 가장 본인과 닮은 것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누군가의 안에서 자기 자신의 결핍을 다시 보게 됩니다. 인간이 자기 결핍을 어떻게 복제하는가를 매 세대마다의 차이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떠드는 사람 Q&A 타임 세계의 주인과 프랑켄슈타인 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60화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 주시고요. 영화나 드라마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 궁금한 내용이나 대신 봐줬으면 하는 작품이 있다면 이메일 sayloveU, sayloveuu @gmail.com이나 팟빵,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인스타그램 떠드는 사람 채널에 남겨주세요. 그럼 260화에서 만나요. 안녕!